안녕하세요. 규제를 규제한다를 쓴 배재대학교 이어구 교수입니다. 오늘은 규제 품질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정부가 규제를 설계할 때 어떻게 해야 품질을 높일 수 있을까요? 문제 해결은 잘하면서도 부담은 덜한 규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자유를 보다 많이 보장하는 규제가 좋겠죠. 이것이 규제 설계의 제1원칙입니다. 규제는 같은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더 많은 자유를 보장할 수 있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규제에는 네거티브 규제와 포지티브 규제가 있죠. 어떤 것을 할 수 없다 혹은 뭐뭐가 아니다 와 같이 부정문으로 끝나는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 뭐뭐를 할 수 있다 혹은 무엇이다처럼 긍정으로 끝나는 규제를 포지티브 규제라고 부릅니다. 규제 전문가들은 규제를 만들 때 가급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만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할 수 없는 것, 못하는 것만 정해놓고 그런 행위나 상태에 대해서 처벌을 하면 그 이외의 영역은 모두 자유의 영역이기 때문이죠. 반면 해야 하는 것을 정해놓고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때 처벌을 하게 되면 개인은 정부가 포지티브 방식으로 정해놓은 바로 그것만을 해야 합니다. 그 이외의 것을 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 되기 때문이죠. 파견 근로자 제도라는 게 있죠. 이 제도는 파견업체가 자기 소속 근로자를 이들이 사용할 다른 업체에 파견하고 파견된 근로자는 사용업체의 지휘나 명령을 받아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규제, 우리나라와 일본의 파견 근로자 제도는 각각 포지티브와 네거티브 규제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파견 근로는 경비나 청소 등 32개의 업종에 대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항만, 운송, 건설, 의료 분야에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파견 근로의 제한이 훨씬 크며 파견 근로자에게나 파견 근로를 하려는 사업자 모두에게 이에 따른 자유의 범위도 훨씬 좁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죠. 물론 우리나라에서 파견 근로자의 범위를 이렇게 좁게 정한 것은 파견 근로자가 정규직 직원에 비해서 열악한 근로 환경에서 일할 가능성이 높고 정규직보다 임금을 낮게 책정하는 등 불합리한 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겠죠. 그런데 이런 파견 근로자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에 공감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32개의 업종을 딱 정해서 거기에 대해서만 파견 근로를 인정하는 포지티브 방식의 논리는 지나치게 자유를 제약하는 것일 수가 있겠죠. 파견 근로에 대한 규제를 하려면 파견 근로로 인한 문제점이 많은 분야 혹은 그런 문제가 유발될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정해서 규제하고 그 이외의 분야는 파견 근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아는 것만 규제해야 한다는 원칙도 있습니다. 규제는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죠. 정부가 사람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일 수가 없을 테니까요. 어떤 규제든 목적이 있고 그런 목적 달성이 가능해야 되겠죠. 규제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즉 규제가 효과성이 있느냐라는 것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죠. 규제는 문제의 발생, 과정, 해결이라는 각각의 단계에 따라서 각각 투입 규제와 성과 규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성과 규제란 규제로 달성하려는 목표를 규제로 삼는 것입니다. 환경보호를 위해 수질 오염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죠. 이렇게 성과 규제를 정해놓으면 하청 근처의 공장들은 어떤 방법을 쓰든지 정부가 제시한 대기나 수질 기준만을 충족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죠. 공장 경영의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집니다. 반면 투입 규제는 환경오염 방지에 필요한 장치, 시설, 인력, 생산 방법 등을 세세하게 정해서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통상 공장의 종류나 규모, 성격과 무관하게 동일한 요구를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규제, 환경오염의 유발 요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때문에 가장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겠죠. 투입 규제는 사전적으로 제시하는 조건들이 규제 목적의 달성과 명확한 인과관계를 가져야 의미가 있겠지만 월급여로 몇백만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환경관리자를 두는 것이 환경오염 방지에 실제로 도움을 주는 것인지 이들이 자격을 갖는 것과 환경관리를 잘하는 것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인지 정부가 지정한 시료보다 더 나은 시료가 개발되어 있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는 의문은 규제 현장에서 흔히 발생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투입 규제를 만드는 것은
그것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확하게 작동한다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가능합니다. 규제는 규제 상황과 대상을 고려해서 차별적으로 설계할 필요도 있겠죠. 규제는 획일적인데 규제 상황과 규제 대상은 다양하고 가변적이죠. 그래서 어떤 규제든지 개개의 대상에 적용할 때는 일정한 불합리함이 존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람들의 규제 부담 수준을 반영한 규제 설계가 필요합니다. 재벌급의 대기업과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신생기업에는 같은 수준의 규제 설계를 지향해야 되겠죠. 각각 규제로 인한 부담 수준이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크기 때문이죠. 실제로 산업안전기본법에는 공장의 규모에 따라서 산업안전기사 등의 배치 기준을 차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여행사의 경우에도 국내 여행사와 국내외 여행사에 대한 자본금 기준도 다르게 규정하고 있기도 하죠. 수도권 규제 중에서 자연보호 권역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입지는 불가능하지만 중소기업의 입지는 제한적으로 가능하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들 모두 규제 대상의 차별성을 반영하지 않고 규제를 적용하게 되면 중소기업 등에게는 해당 사업의 영역에서 진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거나 대기업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이 비용 부담이지만 중소기업에는 기업 경영에 무리를 줄 만큼의 부담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고려한 것입니다. 실제로 캐나다의 중소기업 협회인 CFIB에서는 2012년에 발표된 자료에 의해서 보면 캐나다의 1인당 기업 규모별 규제 비용은 동일한 규제에서 5인 이하의 기업은 5,942달러인데 비해서 100명 이상의 기업에는 1,146달러에 불과하다고도 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5인 이하에서는 4,084달러인데 100인 이상에서는 1,278달러밖에 안 됩니다. 한편 규제의 준수율의 차이를 고려한 규제의 설계도 고려할 필요도 있겠죠. 같은 기업이라도 규제를 잘 지켜온 기업에 대해서는 규제 점검 주기의 조정이나 투입 규제보다는 성과 규제를 채택이 가능하도록 규제 설계 시에 고려할 수도 있겠죠. 10여 년 동안 아무런 규제 위반도 없으면서 규제가 우려하는 위험이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규제 점검의 수준을 낮추어주고 보다 취약한 규제 대상의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이 규제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타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인력, 재료 등 세세한 투입 단계에서의 규제보다는 성과 기준의 규제로 충족을 하는지를 따지는 것이 훨씬 좋겠죠. 다음으로 규제 상황에 따라 유연한 규제 적용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도 필요하겠죠. 이런 점에서 영국에서 최초로 고안된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기존 규제에 막혀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험조차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칸막이 규제의 해소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규제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칸막이 규제의 합리화가 필수적입니다. 규제 관리를 불합리한 규제를 수시로 청소하는 것에 비유한다면 칸막이 규제의 개선은 대청소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부든 규제 관리를 안 한 적이 없습니다. 1980년대엔 행정쇄신위원회가 있었고요. 1998년부터는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했죠. 김대중 정부는 규제 기요틴으로 해서 그야말로 규제를 단두대에 올려서 절반의 규제를 없앴고요. 노무현 정부에서도 중소기업 고유업종 같은 보호규제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미국발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에서 비롯된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시적 규제유예라는 수단을 개발해 기존 규제의 일부를 효력을 정지시키기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불합리한 규제를 손톱 및 가시처럼 성가시고 심하게는 암덩어리처럼 국가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것으로 규정해 규제와의 전쟁을 치렀죠. 문재인 정부에서도 규제 샌드박스, 신산업 규제 혁파 등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상한 것은 이렇게 계속했으면 우리나라의 규제 품질이 상당히 높아져야 할 것 같은데 국제적인 평가는 여전히 인색하다는 점이죠. 2019년 세계경제포럼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정부 규제 부담은 141개 국가 중에서 87위이고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이 발표한 지수에 의하면 2019년 전체 63개 국가 중에 기업 규제는 50위입니다. 저는 이런 규제 관리의 효율성이 낮은 이유가 칸막이 규제의 더딘 개선에 바로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공유민박이 어려운 것은 숙박업을 보건복지부의 공중위생관리법, 농림부의 농어촌정비법,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진흥법이라는 3개나 되는 칸막이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이죠.
한꺼번에 하면 될 일을 3개의 부처에서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들 부처들 간에 각각 조금씩 다른 규제를 만들어 일을 어렵게 만들어버립니다. 민박을 하는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선 어느 부처 어느 부서를 찾아가야 할지 혼란스럽기도 하겠죠. 타다 논란도 마찬가지죠. 택시와 버스, 지하철로 엄격하게 구분된 우리나라의 공공여객 운송 사업 체계는 다른 나라에서는 활발하게 운영 중인 우버와 같은 서비스를 시작할 수 없게 만들 뿐만 아니라 최근 타다와 관련한 논란에서 보듯 렌트카를 활용한 운송 사업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칸막이 규제가 개선되지 않는 것은 이유가 있겠죠. 칸막이가 보호하던 업역 내의 이해관계자들에게는 규제 개선이 생존권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위협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칸막이 규제의 개선 수요를 인식함에 있어서도 그것을 인식했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칸막이 규제를 개선하지 않고는 우리나라 규제개혁은 지금까지와 같은 답답함을 지속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은 하는데 효과는 신통치 않은, 힘들게 청소는 하는데 여전히 깨끗하지 않은 찝찝함을 남기는 것과 같겠죠.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